이거는 은행권에서 사실 부도를 막아주지 않는 이상은 부도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1조 3천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절차와 시기를 준수해서 진행했는데 예산을 늦게 신청한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경제부총리는 늦게 신청해서 좀 못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방부 장관님은 늦게 신청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일부가 멈췄습니다. 부총리님 이거 왜 연말에 지급을 못하고 이거를 시켜서 연초에 했습니까? 이거 사실 기업 민간기업 우리 총리님 민간기업 출신 민간기업 같으면 연말에 줘야 될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연초에 준다. 이거는 은행권에서 사실 부도를 막아주지 않는 이상은 부도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1조 3천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국방비는 주로 이제 12월 달에 많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조기 집행을 촉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는 이게 집행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 국방부 쪽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안했는데 또 하필이면은 그 세외 수입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기존 설명은 달랐습니다. 올해 1월 3일 연초에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를 냈는데 그 입장이 보면 국방부와 방사청이 연말에 너무 늦게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1월 7일 날 법사위 전체에서 이 문제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절차와 시기를 준수해서 진행했는데 예산을 늦게 신청한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경제부총리는 늦게 신청해서 좀 못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방부 장관님은 늦게 신청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실무자 간의 약간의 그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집행했는데 예. 그게 초유의 사태라는 거죠. 1조 3천억에 대한 국방비 지급을 안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방사청은 우리 무기 체제에 대한 지급 이것까지 전부 해서 작은 돈이 아니라냐 1조 3천억이 이렇게 펑크가 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두 분의 말씀이 다르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부총리님, 네, 올해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표를 넘기자 정반대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1차에 우리가 13조 8천억, 2차에 31조 8천억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 총 규모는 45조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성을 했으면은 그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45조 같으면은 이 돈을 편성했으면 집행률이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하자고 억지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밀어붙여서 했으면 집행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제 1차 추경은 16%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2차 추경은 6%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평균적으로 두 번의 추경이 10.8%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까운 돈을 편성을 했으면 빨리빨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채도 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라 빚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집행률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작년 내내 저희가 집행률 높이기 그렇죠. 위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중기부 사업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이걸 또 3천억 추경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실제 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의원님 펀드의 구성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펀드에 출자를 해놓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느 기업들에 어떻게 넣는 것들의 그 시차 부분의 차이들이 좀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 넣었던 3천억 모태펀드에서 충분히 출자될 것이다. 네, 그 연도별로 지금 운용사들이 있고 그 운용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 투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맞춰서 계획에 따라 그 운용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갈 거고 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는 뭐 그 국감에서도 매번 지적 주셨던 부분들이라 집행이 잘 되도록 쓰지 못한 돈을 따지던 질문은 이제 새로 만들겠다는 돈으로 향합니다. 그럼 어떤 거는 일반에게 쓰고 어떤 거는 여기다가 미래대응 기금에 합니까? 구분 기준이 뭡니까? 중복이지 않습니까?
더 큰 거는 왜 기금을 택했냐? 저는 기금의 그 주요 항목 20% 조정하는 자율재량권을 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 100조면 20%면 얼마입니까? 20조에 20조. 예비비라 해봤자 겨우 1조, 2조 하는데 이거는 20조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냥 퉁으로 정부에서, 아니 국회에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때 아까 박홍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말은 그런데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이 아니고 국회 예산 심의와 재정 통제를 크게 약화시키는 거다. 채무가 1,400조,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107조입니다. 올해 이자만 33조 6천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초과 세수가 들어왔는데 빚을 안 갚고 딴 살림 차린다고요? 그것도 반 정도는 쓰고 남은 거는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자신합니까? 예?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저도 최대한 할게요. 왜냐하면 자 그렇게 하면 뭐 100조 합니까? 한 1,000조 정도 빌려서 돈놀이 해가지고 국가 운영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제가 보니까 미래대응 기금은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배우자 몰래 생긴 비자금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역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최저로 거의 관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또 경기 악화 때도 재정 대응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3년에 걸쳐서 10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 결손 발생은 결국 성장률이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0%대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 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도 언론 통해서나 또 국민의힘의 입장 낸 건 잘 봤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재경이 또는 뭐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 우리는 지금 지출 구조 정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한꺼번에 다 쓴다, 빚 그냥 생각 않고 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환에 다 쓰면 줄었을 때 다시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필요할 때는 국채 상환 당연히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공개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장 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는 여나 야나 같은 방향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설계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재정 숫자는 결국 개인의 통장으로 내려옵니다.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고도 높은 월세와 치솟는 생활비 때문에 목돈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도 청년 도약 계좌에 이어서 청년 미래 적금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행 계획에서도 올해 청년 미래 적금 예산으로 7,44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몇 명 통장을 만들었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계좌를 유지해서 얼마나 평범한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됐냐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니까요. 청년 도약 계좌에서 월 납입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39.4%이고요. 반대로 최대 한도인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청년의 중도 해지율은 9.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10만 원도 내기 어려운 정말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은 40% 가까이 통장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 여력이 작은 청년일수록 오히려 청년 정책에서 먼저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있을지 고민이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 주신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지속 가능하고 돈이 적을수록 우리가 의도했던 사실 자산을 형성하는 그 목적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업 소득
감소가 39%, 그리고 긴급 자금 필요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결국 청년 정책의 혜택이 절실한 청년일수록 월 납입 여력도 적고, 그리고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먼저 이런 계좌를 해지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적금이라는 형태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이 구조이긴 하고, 근데 최근에 청년들은 월급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비정기적 수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들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듭니다. 주신 자료 좀 전달 주시면 예. 관련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 단순했습니다. 돈을 쓴 만큼 실제 일자리가 생겼느냐는 겁니다. 이날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389개 청년정책 과제에 약 30조 원을 투입했지만 청년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정부가 2025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2024년보다 오히려 1.9%가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는 제대로 된 청년들에게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질문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으로 좁혀졌습니다.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시행됐고 채용 비율을 2018년도에는 약 18%에서 채용 비율을 점점 높여서 2022년에는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쪼개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기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공사는 그 1년이 아닌 수시로 5명 미만을 채용을 계속해요. 수시로. 공공기관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렇게 피해가면서 예외 규정을 둬서 피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민간 기업한테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님 2019년까지 1차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또 지역인재 채용과 예외 적용한 실태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지역 인재랑 채용 실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조사하고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예외 규정으로 필요한 건지도 점검하고 말씀하신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1차 때 했던 기관들이 가진 지방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쪼개기 작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편법들에 대해서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